우리 땅 대마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중단된 한일 노선 여객선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섬을 오가던 70억짜리 여객선은 경매에 나왔는데 입찰가가 10분의 1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인수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과 일본 대마도를 오가던 3,400톤급 블루스시마호는 780명이 탈 수 있는 대형 여객선인데 지난해 8월부터 발이 묶여 경매에 넘어간 이후 감정평가액은 76억 원에 10분의 1도 안 되는 5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일 노선을 운항했던 일부 선사는 아예 면허를 반납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마도 주민들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소원대로 한국인들이 사라진 대마도에서 과연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꿀 빨고 있습니다. 벌꿀은 전통적으로 대마도의 특산품으로 꼽혀왔는데요. 대마도의 사계절에 사냐에서 피운 꽃에 야생꿀을 모아 팔고 있습니다. 대마도에서는 6세기경부터 니용 미쯔바찌, 양봉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봉 벌꿀보다 작고 꿀 수확량은 적지만 야생 특유의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에도 시대에는 막부 등의 답례품으로 조선통신사의 접대에도 사용될 만큼 전통적인 특산품인데요. 일자리를 잃은 대마도 관광업 종사자들이 대부분 어업으로 눈길을 돌렸고 이런 와중에 야생 벌꿀 채취가 새롭게 생활수단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2년 대마도에서는 번식력과 공격성이 강한 외래생물 말벌이 유입되면서 양봉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일본 환경부는 2016년 치료 대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여 둥지의 이전, 여왕벌의 치료에 나섰습니다. 유산균 음료를 발효시킨 미끼를 넣은 페트병을 가공하고 함정을 나뭇가지에 걸어 체포하는 구조작전을 펼쳤고 시민들에게도 집처마 등의 함정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면서 2016년도부터 4년간 약 4만 마리의 말벌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대마도 주민들이 채취하고 있는 야생꿀은 모두 대한민국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지켜나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자기네 것이라며 돌려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마도에서 찾아온 고려불상인데요. 국내 절도단이 지난 2012년 일본 나가사키현 스시마섬에 사찰에서 훔쳐 국내에 몰래 들여온 금동 관세음 보살좌상입니다. 이 고려불상을 한국으로 찾아온 지 정확히 8년이 되었습니다. 대마도에서 고려불상을 보관하고 있던 관음사의 다나카 스님은 불상을 도난당한 지 8년이 되었다. 그 불상은 조선 외교에 종사한 선사의 말사에서 정당하게 나온 것이다. 오랫동안 대마도 지역 주민들이 경배해온 것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교육위원회 학예문화과도 현상 변경은 현행 문화재 보호조례로 제한하고 있으며 불교 행사는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 신속히 대마도에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외무부 동북아 제1과도 현재 부석사에서 불교 행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난당한 일본의 문화재가 그대로 조기 반환되도록 계속 한국 정부의 요구해 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도둑질을 해간 것은 돌려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뺏어온 것이 있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한국으로부터 빼앗아간 것이 있다면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대마도 영유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킬 것을 미국 측에 공식 요구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에서 입수한 미국 국무부의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전순국들이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을 작성하고 있던 시기인 지난 1951년 4월 27일 미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의 영토 부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은 정의가 영구적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대마도의 영토적 지위에 대한 완전한 검토를 할 것을 요청한다. 역사적으로 이 섬은 한국 영토
영토였으나 일본에 의해 강제적 불법적으로 점령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사할린의 남쪽 절반과 모든 부속도서 그리고 쿠릴 열도를 소련에 넘겨주도록 명령받는다고 돼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사실을 고려해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양유찬 주미대사는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7월 9일 국무부에서 존 포스터 댈레스 대사를 만나 대마도는 당연히 한국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마도가 한국에 귀속될 것인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던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조약에 명시하도록 공식 요구한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올 만한 소식입니다. 이미 국제법상 공인지도인 삼국접양지도에서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일본은 대마도 반환은커녕 독도를 달라고 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를 비롯해 WTO 사무총장 선출,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등 산적해 있는 외교 문제들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대마도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마도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대마도 코앞에 공군력을 크게 상승시킬 공항을 만들어 대마도 반환의 초석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코앞에 대마도가 있는 해상공항이라 만약 이 공항이 건설될 경우 일본의 지역 안보와 경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여객용 공항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해공항이 공군 전용 공항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해공항이 여객용 공항에서 공군 전용 공항으로 변경될 경우 일본에게 있어 매우 위협적인 공군력 보강이 될 것이며 남해상에 출몰하는 중국 공군기에 즉각적인 출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군력에 필요한 공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페페TV야 무슨 또 뜬구름 잡는 소리냐. 해상공항이 어딨어. 아닙니다. 이미 최초로 바다 위에 지어진 해상공항은 1975년 지어진 일본 나가사키 공항으로 오무라만에 있는 미시마 섬을 활용해 매립지를 확보해 1975년 5월 1일 세계 최초의 해상공항으로 개항했습니다. 나가사키 공항은 국제선보다 국내선을 주로 취급했고 이용객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공항과 내륙을 잇는 철도가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해상공항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구현하고도 남을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공항을 꼭 만들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공군기지는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지만 수도권 다음가는 메트로폴리탄 영역인 경남권에는 2개뿐이고 그나마 하나는 국제공항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권 즉 가덕도에 신공항이 생기면 수용 가능한 전투기 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동남부 지역 안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에서 동남권 신공항에 긴장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마도와 규슈 지방의 경제권이 부산에 완전하게 예속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주력 공항으로 사용 중인 간사이 국제공항의 위상이 대폭 위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규슈 지방에서 해외로 출국 시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이 허브 역할을 했지만 부산에 영남권 신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신공항이 규슈와 시코쿠 지방의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대마도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에 대마도 주민들이 도쿄를 가려면 김해공항으로 건너 도쿄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마도에서 후쿠오카에 건너가 신칸센을 타는 것보다 부산에서 항공기를 타는 게 시간면이나 비용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산 여객들 또한 일본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페리가 운행되고 있는데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서 후쿠오카나 기타 도시를 운행하는 고속페리 노선을 운행하게 되면 국제선을 이용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동남권 신공항까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삼성전자가 214장 승진 3명, 업무 변경 2명 등 총 5명 규모의 2021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사장으로 승진한 이재승 생활가전사업부장을 제외하면 인사 대상 4명 모두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에서 나왔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존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와 세계 1위가 목표인 파운드리 사업부 수장에 50대 차세대 주자들을 전진 배치하며 과감한 세대 교체에 나섰다. 이정배 신임 메모리 사업부장 사장은 53세, 최시영 신임 파운드리 사업부장 사장은 56세다. 전임자들보다 각각 5살, 4살 어리다. 내년 반등이 기대되는 반도체 시장에서 젊은 피를 중심으로 혁신에 나서며 특유의 초격차 전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장으로 승진하며 삼성전자의 새 메모리 사업부장에 오른 이정배 사장은 압도적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디램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 전자공학 박사 출신으로 메모리 사업부 디램 설계팀장, 상품기획팀장, 품질보증실장, 디램 개발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앞으로 메모리 사업부장으로서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전 제품을 책임지게 된다.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하며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단숨에 2위로 올라선 SK하이닉스의 추격을 뿌리치는 게 당면 과제다. 최시영 신임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반도체 공정과 제조 분야 전문가다. 오하이오 주립대 박사 출신으로 반도체 연구소 공정개발팀장, 파운드리 제조기술센터장, 메모리 제조기술센터장 등 반도체 사업 핵심 보직을 경험했다. 최신임 사장은 반도체 비전 2030 달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1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은 올 들어 IBM,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큰손 고객을 잇따라 유치하며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를 맹렬한 기세로 추격하고 있다. 진교영 메모리 사업부장 사장과 정운승 파운드리 사업부장 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 DS 부문 최고기술 책임자로 자리를 옮긴다. 메모리 공정 설계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진교영 사장은 종합기술원장으로서 미래 신기술 확보와 핵심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메모리 사업부장을 맡아 글로벌 초격차를 이끌어온 노하우를 10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공정개발 전문가인 정운승 사장은 신설된 DS 부문 CTO로서 반도체 사업의 선행 연구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삼성전자가 DS 부문 CTO를 신설한 것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사장은 2017년 5월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맡아 극자선 공정을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50대 신임 사장들이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이끌며 신시장 선점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기존 사업부장들은 각각 종합기술원장, CTO로서 반도체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기술 경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승 생활가전 사업부장이 삼성전자의 첫 생활가전 출신 사장에 오른 것은 철저한 성과주의가 반영된 인사다. 이재승 사장은 무풍 에어컨, 비스포크 시리즈 등 신개념 프리미엄 가전제품 개발을 주도해 그간 LG전자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삼성전자 생활가전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린 인물이다. 냉장고 개발 그룹장, 생활가전 개발팀장 등을 거쳐 올해 1월 생활가전 사업부장으로 부임했다. 비스포크 등 프리미엄 생활가전이 인기를 끌며 TV를 합친 소비자가전 부문은 올 3, 4분기 1조 5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다. 삼성전자의 후속 임원 인사는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장단 인사폭은 예년에 비해 크지 않았지만 임원 인사는 젊은 세대를 대거 전진 배치하며 인사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학력, 국적 배제와 여성 임원 중용 추세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가 인간 중심 조명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국내 LED 조명 시장의 판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LED 조명 시장은 계속되고 있는 가격 하락과 중국산 제품의 유입으로 인해 이미 레드오션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일반 LED 조명에 사용되는 단순 LED 패키지가 아닌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HCL에 주목했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광융합 엑스포에서 HCL용 LED 패키지를 공개했다.
LM300EL로 명명된 삼성전자의 HCL용 LED는 0.3W 단일 전격으로 480나노대 스펙트럼을 조절해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할 수 있다. LM300END는 480나노 파장대가 높아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 각성 효과와 집중력 향상을 유도하며 LM300EN 라이트는 480나노 파장대가 낮아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 휴식과 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때 LED 조명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고 LED 조명 업체들의 LED 패키지와 모듈 공급 등에 그쳤던 삼성전자의 LED 사업이 HCL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신수중 사업으로 선정해 대대적으로 키웠던 조명용 LED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2009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50대 50 비율로 공동 출자해 설립한 삼성 LED를 통해 글로벌 LED 조명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한 지 5년 만이다. 2010년 당시만 해도 삼성그룹 입장에서 LED는 태양전지와 배터리, 바이오, 의료기기와 함께 5대 사업에 선정될 정도로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분야다. 덕분에 10년간 2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신수종 사업 계획이 발표됐고 LED 용도를 디스플레이용 BL용에서 조명용으로 확대한다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조명용 LED 사업 철수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다. 동반위는 LED 조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은 민간 시장에서 벌브형 LED, MR, TAR 등 3개 품목만 참여하고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철수를 권고했다.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쌓고 해외 시장으로 나가려던 삼성전자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업계 관계자는 그 당시에 만약 동반위가 LED 조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지 않고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 위주로 재편됐다면 지금 조명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상상을 하곤 한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LED 조명은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컸던 아픈 손가락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여간 특별한 이슈 없이 LED 사업을 지속했던 삼성전자가 갑자기 HCL에 주목한 이유는 뭘까? HCL은 인체의 생체 리듬과 주변 상황에 따라 조명의 조도, 세군도, 색상을 조절해 생물학적 기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가장 진화된 조명으로 평가된다. 스마트 조명이 인간의 편의성과 에너지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면 HCL은 인간의 신체적, 육체적 상태에 더욱 집중한다는 점에서 더욱 진일보한 개념이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다. HCL의 주도권은 현재 시그니파이, 오스람 등 유럽의 조명회사들에 쥐고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은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정